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5주차 3교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생물학적 요인, 또 2교시에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3교시에서는 학교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교시 때 수업을 들었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가요? 환경적 요인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이 가족적 요인과 기질적인 부분, 그리고 아동 학대였는데요. 우리가 아동 학대에서 제가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 이제 아동 자체를 부모가 거부하고 또 고립시키면서 아동을 위협하기도 하고 아동을 무시하거나 또 부도덕한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가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금이나 언어적 학대, 또 수면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또 잠을 자는 그런 행동이나 공간을 주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계부가 아동을 계속 학대하는데 엄마가 모른 척을 한다는 거죠. 우리 뉴스에서 몇 번 봤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아동이 물질 남용이나 범죄 행위에 가담하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크고요. 또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잠재적으로 이게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무관심 등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아동을 집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엄마가 매일매일 아이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1시간 동안 아이에게 혼자 놀게 내버려 뒀어. 이건 정서적 학대인가요? 이거는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몸이 안 좋고 상황에 따라서 아동을 100% 완벽하게 케어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학대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 이어서 이제 학교에 관련된 요인, 학교 요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아동들이 가정 이외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죠. 사실 대부분의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판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정서행동 장애 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 가운데서 학생, 교사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 관리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학생과 교사 관계는 어떨까요? 학생과 교사 관계에 아동이 나타내는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되는 반면에 또 학생, 교사 간의 갈등이 있다면 학교에 대해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학급을 이탈한다든지 또 낮은 학업 수행과 관련되는 부분과 연관이 되겠죠. 우리 성인기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신의 학교 생활을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 좋았던 교사와 가장 싫었던 교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추억 속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좋았던 교사와 싫었던 교사를 기억하고 있나요? 이것은 이제 학생 교사 간의 관계가 발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적절한 행동 관리도 학생들이 정서 행동 문제를 촉진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사가 행동 관리에 일관성이 없거나 뭐 벌을 주는 것도 규칙이 없거나 또 학생들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사의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강화에서도 또 학생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증가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학교 요인에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세부적으로 먼저 지능과 학업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때요? 대부분 연구에서 보면 정서 행동장애 학생들의 평균 지능이 90에서 95%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IQ 평균이 어때요? 정상 분포에 들어가 있죠. 80 이하가 돼야지 지적장애인데 정생동 장애 아동들의 평균 지능은 90에서 95%니까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양하게 보면 심한 정신지체에서부터 또 높게는 영재까지 폭넓게 분포를 하는데 지능이 낮아서 정서행동 장애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거의 평균에 가까운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아니죠. 보건복지부에 정서행동에 관련된 장애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장애에 등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되는 시간까지도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아이들이 그만큼의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은 보면 자신들의 학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되게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서행동 장애들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수학이나 국어나 이렇게 교과 영역에서는 한 학년 또는 그 이상 지체된 학력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낮은 학업 성취와 행동 문제가 어때요? 관련성이 매우 높죠. 위험 요소로서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 행동이 학업 성취를 떨어뜨리고 또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한 사회적 결과가 또 다시 어때요? 부적절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물론 아직 학업 성취도나 행동 문제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충분히 반복이 될 수 있는 연관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학생의 개별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장애나 정서행동장애로 이제 판별이 된 상당수의 아동들이 어때요?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 표준 학교 체계로 인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급 생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신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반면에 표준 교육과정의 아이들이 학교 체계에 의해서 학습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학업이나 행동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학교에 대한 그런 규칙과 또 아동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실 많은 아이들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과 통제 그리고 억압적인 학급 분위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규칙이 잘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학습장애나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분노를 느끼거나 적대감을 가지거나 또는 파괴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수동적 저항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준교육과정이 나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개별화를 위해서 이러한 학습장애나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조기에 빨리 선별이 되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 요인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학생의 개별성에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입니다. 어때요? 정서행동 장애다 이렇게 학생을 평가를 했을 때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낙인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너무 낮은 기대를 가지게 되면 학생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 또 학생에게 교사가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학생이 성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게 저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이 더 잘할 수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높은 기대를 하게 된다면 학생은 그 아동은 그걸로 인해서 좌절과 우울 그리고 또 똑같은 좌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는 회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지능과 정서행동의 문제를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아동에게 알맞은 기대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관성 없는 행동 관리입니다. 교사가 아동의 문제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없을 때 생기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기를 했는데 어떠한 시간에는 선생님이 크게 훈육을 하거나 타임아웃을 했는데 반면에 어떤 시간에는 너 오늘 목청이 너무 크고 좋구나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인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곤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똑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 무섭게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동이 적절한 그러한 대안 행동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관성 없는 관리에 오히려 정서행동 장애의 그런 문제가 촉진하게 되고 계속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비기능적 기술의 교수 및 비효과적 교수입니다.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응 행동이나 결석 또는 학업 중도 포기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미래에 중요한 기능적 기술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현재 배우고 있는 학업이나 이 기술이 아동이 성장했을 때 미래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동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업적 유능감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때요?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직접 교수인데 이게 학생들에게 학업 기술을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교수 방법은 이제 우리가 뒤에 들어서 하위 영역이나 여러 가지 정서행동 장애의 영역을 살펴볼 때 그에 맞는 교수 방법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교수 방법을 사용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서 또 모의 수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업 기술과 더불어 사회적인 기술도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어떻게 해요? 진단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제 학급 단위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체계적으로 교사가 지도하려는 노력도 함께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강화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학생 행동에 대한 후속 반응이라고 해요. 이런 후속 반응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어떤가요?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정적 강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땡땡아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겠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부적 강화를 제공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보통 타임아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학생이 막 교실을 돌아다녀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너 교실 밖에 나가 서 있어 라고 얘기해요. 밖에 나갔더니 어때요? 천국이 펼쳐진 거죠. 드디어 이 아이는 탈출한 거예요. 혼자서 심심하면 화장실에도 갔다 올 수 있고 혼자서 나가서 운동장에도 갈 수 있고 훨씬 더 즐거웠던 거죠. 우리는 되게 부적 강화라고 제공을 했지만 이 아동에게는 정적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강화의 관계가 변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에 정적 강화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예요. 매일 소리 지르던 아이가 5분 이상 얌전히 앉아서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강화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칭찬이나 아이가 원하는 그런 강화물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유지할까요? 유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 긍정적인 행동을 해도 자신에게 따라오는 강화가 없으면 그 행동을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에 대안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에 맞는 강화를 꼭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모델인데요. 학생은 이제 어때요? 모델이 자신과 제일 유사하고 능력 있게 잘 수행하고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을 때 더 잘 모방을 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학급에 이러한 인기 있는 모델의 학생이 문제 행동을 자주 일으키다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교사겠죠. 교사가 학생에게 엄청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교사가 항상 앞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모습에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고 능력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만약에 학급에서 학생을 네, 갑자기 막 메시지가 오고 이래서 그죠? 학급에서 학생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학생들 간에 서로를 뭐 적대적으로 대하게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무시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교사도 학생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훈육이라는 말 속에 있는 체벌이 학생들은 이를 똑같이 모방을 하고 또 또래 관계, 대인 관계에서 폭력을 만들어 또 또래들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교사의 낮은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이 학생의 낮은 자존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델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높은 자존감, 내가 제일 일을 잘하고 내가 제일 멋진 교사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입니다. 에인스워드의 애착 이론에 근거해서 해당하는 애착 유형을 한 가지 쓰고 우리 알맞은 말을 써보는 건데요. 애착 유형은 앞에 우리 2교시 때 배웠던 부분이죠. 복습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문화적 요인입니다. 문화적 요인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라는 것은 뭐 인쇄물이나 라디오, TV, 영화, 인터넷 등 같은 전자정보를 말하는데 이러한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정서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주당 평균 15에서 20시간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도 4분의 1은 적어도 주당 35시간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되게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거 잘 사용해서 보고 있죠. 그쵸? 이런 장시간의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이 그 시청한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의 질이나 자체가 아동들에게 정서적이나 사회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프로그램이 뭐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아동에게 뭐 걱정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봤던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로봇들이 계속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악당을 무찌르지 마. 결론은 그게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런 싸우는 폭력적인 장면에 아동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결과 보면 뭐 폭력과 공격성 그리고 자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이런 부분을 다룬 매체를 많이 접하게 된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뭐 이런 부분에 100% 요인이 있다라고는 밝히지 못하지만 이런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폭력적인 게 아니라 친사회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나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본다면 어느 정도 바람직하게 대중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인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나라에서 이런 다양한 가족 내에 공존하는 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인종과 우리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조화로운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때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빈곤들이 아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OECD 수준보다 낮은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한 이민이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제 만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의 교육적인 질이 조금 떨어지고 또 아직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의 출산 그리고 엄마의 언어적 소통에 힘듦의 가운데서 아동을 교육을 해야 되는 데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문화라서 아이들이 빈곤하고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외국에 있는 논문에 따르면 인종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한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없어요. 단지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계층 내에서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아동이 높은 사회 계층의 아동에 비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만약에 사회 계층을 통제한다고 했을 때에는 인종과 정서행동 간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언어적이나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사실 사회적 계층이 높기에는 어려움이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빈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이제 관련된 게 백인 청소년에 비해서 흑인 청소년의 비행 발생률이 높다. 이제 이거는 인종에 대한 차이라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에서 차별로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종의 영향을 가족, 사회계층 또 이런 지역사회라 따로 분리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종에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우리 지금 역사에서 아주 소수 민족이지만 아주 큰 부를 가지고 생활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이렇듯 소수 민족도
어떻게 생각하면 학업 능력이나 여러 가지 성취에서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소수 인종이 그런 위험 요인을 굴복하지 않고 잘 성장한다면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더욱더 여러 인종의 높은 사회적인 계층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연관해서 살펴볼 게 사회적 계층과 빈곤입니다. 사회 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나요?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가? 수입이 어떻게 되며 부모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측정이 되고요. 또 전반적인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이 낮아서 수입이 적어서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제 빈곤 이런 부분이 돈이 작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 불화가 생기거나 분열 또 부모의 조금은 낮은 지능이나 또는 부모의 범죄 그리고 되게 힘들어지는 생활 조건의 행동이 아동에게 정서 행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가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정서행동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빈곤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웃과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이제 거주자들의 우리가 사회적 계급과 신체적인 환경의 질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우리 심리적 지원 체계도 포함되는 말이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들이 우리가 열악한 지역사회를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역사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역사회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가난이나 폭력, 범죄 비율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또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상담을 받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역사회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역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조건은 우리가 적응행동에 긍정적인 본보기를 적게 만들겠죠. 적게 제공하겠죠. 그리고 두려움이나 또 스트레스나 무력감이나 소외감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에서 보면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회에서 불리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논문은 이제 우리나라 논문이 아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계층에 의해서 계층의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사회가 정말 중요하게 정서행동 장애를 유발하는데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아동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 또 사회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또 어떤지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교사가 돼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또래 집단입니다. 아동은 이제 유아기 때부터
또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요. 또 이러한 또래 관계의 역량은 어때요?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또래 관계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지적이나 정서적이나 행동적인 기능과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 집단이 정생동 장애에 발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떤가요? 우리가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 부재가 있다든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 사회화에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또래랑 관련된 정서행동 장애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또래 관계의 부재는 이제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거부나 사회적 무시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뭐 사회적 거부나 무시나 고립 같은 관계 문제를 가진 많은 아동들이 살펴보면 이제 학업에 실패를 하거나 학교를 중퇴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 이게 궁극적으로는 성인기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 사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탈된 또래라고 하죠.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미 정서 행동이 약간의 문제를 가진 일탈된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동들이 그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또래 집단이 가지는 이제 기준이나 가치를 지키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탈된 또래 집단과 어울렸을 경우에는 이러한 집단에 속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부적응 문제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뭐 학교 결석, 뭐 물질 남용, 이른 성행위나 불법 행동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함께 어울리고 하면서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를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아동이나 청소년 기에는 부모의 평가보다는 또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래가 제공하는 수용이나 인정이나 정신적인 또는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집단에서는 더 큰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아동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동들과의 긍정적인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것도 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정서행동 장애에 관련된 요인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제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물학적 요인이나 그런 요인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특수교사로서 학교 환경이나 교사가 줄 수 있는 요인이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일어나는 또래 집단으로 인한 정서행동 장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비 특수교사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5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